네, 2022년 11월 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이태원 사건을 잘못 이용하면 죽는다 라는 제목까지 써가면서 과잉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었는데 자꾸 그런 일이 터집니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태원 사망자인가 피해자인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야가 붙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가 정의연 대표를 했습니다. 윤미향의 정의연 사건을 다시 봐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졌죠. 변사했죠. 박원순 사건을 다시 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현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진 부서죠. 차관 주재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10월 30일 열었습니다. 그때 사망자, 사상자 등으로 부르고 객관적 용어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명확하게 가해자 또 이런 책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희생자라든가 피해자 이렇게 용어도 사용합니다만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단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망자, 사상자라는 단어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제 사죄의 말씀 드려야 하나 고민이 했는데 오늘 아침 결심이 섰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처음에 책임이 없다라는 투로 얘기했던 박이영 용산구청장도 송구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여당이 있죠. 유승민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10월 30날인가요?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 이상민 장관이죠. 당장 파면해야 된다.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인재를 막을 것인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파문이 일었죠. 그런 그가 11월 1일 헌법 제33조 6항을 페이스북에 써놨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경찰의 직무집행 중에 하나는 사건, 사고 예방도 있죠. 분명히 방범 활동이란 걸 하게 돼 있고 하니까. 근데 방범 활동과 질서 유지 활동을 강화하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거주 이전 자유가 있죠. 뭐 이전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걸어 다닐 때 그 오른쪽으로 가세요. 우측 통행하세요. 인도로만 가세요. 신호 지키세요.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리고 공안정국이라고 얘기하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서를 강조하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걸 잘 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승민 씨는 저런 얘기를 던져놨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분향소도 사망자 합동 분향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천안함 사건 때 숨진 장병들은 희생장병이라고 했었고, 세월호 때도 희생자란을 썼었습니다. 네.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세월호 때는 그렇게 했었죠. 그때는 뭐 누가 했는지 좀 명확한 사건이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란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위성권 정책수석 부대표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희생자라고 하는데, 이태원에서 참사된 150여 명이 그냥 죽은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란 단어를 쓸 것을 주장합니다. 희생자라든지. 대통령실은 행정문서에서 쓰는 거는 그런 표현을 해도 애도의 마음은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들을 하게 했죠. 네. 자, 피해자가 옳습니까? 희생자가 옳습니까? 사망자가 옳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 이런 논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하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소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가 정의구현 연대라는 조직을 이끌었죠. 자, 우리 사회에서 큰 허구 중에 하나가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뒤섞어 놓은 거였습니다. 위안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안부고요. 정신대는 대일 항쟁기 때 일본에 가서 일을 좀 하겠다,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경쟁을 해서 선발돼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근로행위를 했죠. 뭐 가서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위안부 활동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야 할 급료하고 그들이 들었던 그 당시에 뭐 보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못 받고 돌아왔었죠. 못 받은 돈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 정상화할 때 청구권 자금,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가야 할 돈이죠. 그걸 받아와서 그거 가지고 포항제철, 포스코를 지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정신대로 갔다 오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청구권 자금으로 받은 그들의 급료를 다 줬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이거는 못 주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정신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지도 못했어요. 창피한 거였습니다. 물론 위안부 했던 분들도 부끄러워서 못 나섰죠.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님이 일본에서 먼저 위안부라는 게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밝혀서 쭉 책을 냈었고, 그걸 갖고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안부로 갔는가 해서 이화여대 김모 교수님이 그걸 밝혀내죠. 그걸 탁 채간 게 윤미향이 같은 운동권 여자들이죠. 근데 위안부는 소수인데 정신대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신대가 위안부기처럼 섞어버려가지고 정신대 분들은 어쨌든 그 후에 한국이 잘 살게 됐는데 자기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거 참여하니까 정신대 대책위원회인가? 뭐 그걸 만듭니다. 정대협. 그땐 정신대라 그랬어요. 위안부란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걸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서 노무현 정권이 그걸 문제를 풀겠다고 나왔다가 결국은 정신대 급료는 대한민국이 다 받아서 포항제철 짓는데 썼다는 걸 알고 6,000몇 원인가 정부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다 줘서 그걸로 일단락을 짓습니다. 정신대가 푹 가라앉으니까 이제 위안부만 남죠. 위안부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정신대를 이용한 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웠는지 이름을 바꿉니다. 정의구현연대, 정의연이라는 걸 만들죠. 윤미향이 정의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떠드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뭐냐? 권김현영이라고 하는 분이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전체를 위임하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기,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좋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저자를 처벌하겠어.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대국가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가족을 죽였으면 나는 그 자를 찾아가서 죽여도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힘이 있으면 뭐 더 죽여도 됩니다.
내가 저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죽일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소설이나 영화에 많은 소재가 된 것도 맞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끝없는 봉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처벌하게 되면서 형사사건은 국가가 처벌하는 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어떻게 처벌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제3자들이 판단하게 하면서 재판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근대 국가, 아니 왕조 국가 때도 마음대로 복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잡아서 나름대로 사또가 잡아서 곤장 100대를 치던 그런 식으로 처벌했거든요. 근데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철학이죠.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하고 어떤 처벌을 할지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논리를 정의연이 이용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이다. 그리고 피해자도 피해자마다 내가 처벌하고 싶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걸 등장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이다. 그래서 남성 중심이 아닌 합리적인 여성 중심에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중심제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폭력 문제는 여성이 당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공동체의 힘과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회운동을 일으켜서 같이 들고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연이 뭘 할 때 되게 되면은 온갖 좌파단체가 다 연대를 합니다.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강정에 해군기지 짓는 거 반대한다 그러면 정의연이 쫓아가서 같이 데모합니다. 연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를 계속 흔들어 왔던 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해자 중심 관점, 피해자 관점주의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하게 되면은 야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러할 때 이 정의연이 한방 위안부 할머니한테 얻어 터집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인가 이 윤미향이가 이끌었던 정의연에게 30년 동안 이용당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를 지지하고 대변한다는 정의연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활동해온 단체이기에 틀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용당했다. 네. 내가 피해자인데 내 중점 나를 한 게 아니라 정의연 중심으로 옮겼다라고 하면서 폭로를 하죠. 피해자 중심주의의 허구, 정의연만을 위한 주장이었다. 이게 크니까 그때부터 피해자 관점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뭐 희생자, 피해자라고 하자는 거는 이런 연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좌파들의 숨은 수가 있는 건 아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이 희생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슬퍼하고 그 가족을 위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있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제가 거듭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에 섰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피해자의 문제를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우리 그런 피해가 자꾸 생긴 건 사회의 문제죠.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사건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살인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피해자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시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유감이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 관점을 유지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자기들끼리 연대, 정치적 목적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사했죠. 그때 성추행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보게 되면은 박원순 씨는 정말 심각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고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 서울시장창이라고 하는 국가장과 비슷한 그런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아니, 피해자 중심주의 덕택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이때는 반대로 갔어. 그래서 제가 참 저 모순덩어리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다가 박원순 씨가 걸려든 거죠. 그리고 되게 억울했겠죠. 그 박원순 씨 측의 한 변호인이 최근 이 박원순 씨 핸드폰을 포렌식을 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온 거를 보게 되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보낸 글이다 라고 공개를 해서 또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측 변호인인 K 변호사가 반론을 폈습니다. 저쪽의 주장은 지독한 가해자 중심주의다. 이제 가해자 중심주의 끝내자. 이 말을 뒤집으면 저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할 땐 피해자 중심주의고 자기네가 또 불리하면 가해자 중심주의를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딱 집어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왜 혼자 사는 여성 부하 지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지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런 걸 했느냐. 그거 자체가 그리고 그때 바로 그 박원순 씨 시장이 갖고 있던 핸드폰을 압수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했다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마음대로 풀어서 공개하면 그건 가해자 중심주의 아니냐. 요때는 피해자 중심주의, 요때는 가해자 중심주의. 그때 달라요. 그날. 네.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또 희생된 적도 있었죠. 그때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갔나요?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는 갔지만 안 갔습니다. 이태원 사건에서는 가지 않은 겁니다. 이 정치가 보이시죠? 제가 그렇게 나오는 세력은 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거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녁 6시부터 112 신고가 있었다. 근데 경찰이 무시했다.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 사고가 났다 이거죠. 이게 다 확인이 됐고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윤희군 경찰청장이 112 신고 몇 건이 있었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하고 이상민 장관도 국회에서 사과를 하고 용산구청장도 송구스럽다 그러고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윤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처음엔 자기 사건이었지만 근데 뭐 어찌됐든 112 사건으로 만약 처리했으면 그냥 통제하고 막 빼내서 사고는 안 났겠지만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깨지죠. 이 할로윈 행사는 주최 없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 이태원 상권들이 움직여서 한 거고 또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갔던 데가 또 많고 근데 112 신고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475명을 투입해서 뭐 수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뭐 피해자들은 금방 다 확인이 됐는데 숨진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고 원인을 찾겠죠.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쭉 나온 동영상들을 보니까 그냥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람이 우르르 한 거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고 가해자가 피해자고 뭐 뒤죽박죽이 또 다 집으로 갔고 산 사람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상인들이 문을 안 열어줬다 뭐 했다 112 신고를 무시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잡혀가겠지만 글쎄 이게 과연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사건이 커지니까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가 나서서 아까 서울청의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고 하면서 서울청의 지휘관이 아닌 창원 중부서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수사본부로 개편하고 사람을 약간 더 늘렸습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국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차제에
그렇게 할 수도 잡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어쨌든 경찰이 112 신고에 제대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사후에 따지는 거죠. 근데 할로윈데이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뭐 일요일 날은 더 터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넘기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세월호 사건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사람들은 지금 유가족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국가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가 맞아요. 국민의 종입니다. 그 종을 이끄는 종의 리더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은 150여 명, 외국인 빼면은 외국인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미 국내에 있다면. 그 유가족들을 나눠서 다 만나서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힘이 쭉 빠질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미친 개라고 불리면서 국방부 장관을 했던 제임스 매티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라크 전에 참전했었죠. 사단장으로 들어갔었나? 그러다 휴가 때 나오면요, 부인하고 같이 차를 몰고 이라크 전에서 숨진 해병대 대원 집을 전국을 다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매티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죽었으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직접 사단장에 가서 다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부하와 국민을 아끼는 모습을 대통령과 장관이 보여줘야죠. 경찰에 책임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 사망자란 객관적인 용어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헌신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개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게 1994년인가 일어난 삼풍백화점 사건이 딱 떠오릅니다. 대단했어요, 그 사건. 6월 23일인가 29일. 제가 현장 쫓아가고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 삼풍백화점 자리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크로비스타가 되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살았던 바로 그 아파트, 고급 아파트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원 이 사고 난 지역 상권은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태원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왜 개발을 안 했냐, 이런 시비가 나오겠죠. 네. 그거는 그 지역 상권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 상권 때문에 기존 골목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삼풍백화점을 아크로비스타로 했듯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태원은요, 그 역사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저떻다 원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던 데잖아요. 인덕원, 보재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살았던,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조선의 한양의 공동묘지가 있던 데입니다. 한양 도성 안에는 절대로, 성 안에는 무덤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 바깥. 남산으로 성이 남산 따라가죠. 남산 바로 바깥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왜 무덤이 많았느냐? 이쪽 쭉 산 내려가면 그다음 한강이죠. 지금은 한강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조선 때만 해도 이 강가에는 뭐 마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동대문 쪽 뭐 이런 쪽 가게 되면 다 또 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다 무덤을 쓰면요, 아니 폭풍수지리에 뭐 좌천형 500호 이거는 다 좋은 소리고, 우선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무덤 한두 개 쓰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은 무덤을 쓰면은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여름철에 그 물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럼 탈이 나죠. 그래서 자충형 500거 따질 거 없이 공동묘지를 만든 데는 밑에 마을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소수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한양에서는 바로 이태원 일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거지, 행세하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안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럼 이 동네가 왜 지금 이렇게 뜨게 됐느냐? 우리가 일제에 병합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오죠.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데가 한양 안에서는 경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어디에 자리 잡는가 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조선인들이 워낙 강한 데는 못 들어가는 거고 들어갔던 데가 지금 명동입니다. 명동이란 말은 지극히 일본적인 마을 이름이죠. 원래 거기는 비만 오면은 이렇게 질퍽거리는 고개가 있었다. 명동이 약간 언덕지잖아요. 그 진고개입니다. 해방 직후에 진고개 신사란 노래도 있었죠. 거기 모여 살다가 거기서 남산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그러면 한남동이고 이태원이죠. 근데 거기를 딱 가서 보니까 한강 뷰가 좋잖아요. 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별장터로 만들면서 그쪽이 개발이 됩니다. 1930년대쯤 되게 되면 이태원 쪽까지 이렇게 옛날엔 뭐 거기야 워낙 땅값도 쌌고 그런 데니까 그렇게 되다가 전쟁이 터지죠.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이 오는 데가 이제 그쪽 이태원 쪽으로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도 그대로 살게 됐고 그때쯤 되게 되면 이제 무덤은 많이 없어지게 되죠. 얼마 전에 뭐 재벌 집터를 공사하던 중에 유골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조선 후기까지 무덤터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언제부터 미군들의 놀이터가 됐느냐? 원래 그 용산에 있던 미군 8군 주요 통로는요. 문은 후암동 쪽,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미군들이 나와서 서울 시내에 오기 좋았겠죠. 근데 1961년 5.16이 나던 그 해에 한 미군 병사가 그쪽으로 나오면 용산고등학교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수도여고가 있습니다. 수도여고의 여학생을 추행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미군도 놀래가지고 그 정문을 없애버리고 지금 1호 터널 쪽, 이태원 쪽으로 문을 내죠. 그때부터 미군들이 글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일부 부자들이 살고 어려운 사람이 사는 데인데 그 친구들이 넘어오면서 서울 속에 미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이색적인 것이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지금의 이제 이태원이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서 지주들 중심으로 하면서 더 이상 개발이 못 되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다른 지역은 쭉쭉 개발이 됐죠. 근데 이태원은 그거만 또 즐기는 문화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골목길도 있고 길도 좁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는 상권이 크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막고 뭐 하려면 여기를 완전 재개발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크로비스타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해야죠.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용산의 미군들은 떠나가고 거의 다 떠났죠. 조금 남아있지만 떠납니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데 뭐 추모하고 써야 되는데 재개발을 해야 된다. 삼풍 백화점 자리에 아크로비스타 했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라. 써야죠. 이게 이태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이 사건을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피해자 중심주의 어쩌고 하기 위해서 용어 선택부터 전쟁을 벌이지 마라. 제가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